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19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할 SM의 양하준, 속종훈, 이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M 동아리의 2학년 10반 21번 양하준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누어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핵산으로 R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창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RNA 바이러스가 왜 높은 돌연 변이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DNA와 RNA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인 반면 RNA는 단일사슬 구조입니다. 만약 DNA 바이러스가 복제될 때 돌연 변이가 발생한다면 서로 상보 결합한 이중나선 구조이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RNA는 단일사슬 구조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돌연 변이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DNA와 RNA의 구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RNA는 DNA보다 산소 원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이 산소 원자로 인해 RNA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아지므로 RNA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율이 높은 것입니다. 이 표는 최근 100년간 유행한 10대 전염병인데요. 병원체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이 RNA 바이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전염성인데요. 코로나19가 유독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식도입니다. 표면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는 원리는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한 후 호흡기 세포의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를 감염시키고 복제된 후 또다시 다른 세포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와 수용체 단백질의 결합력 차이가 전염성을 결정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뾰족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 단백질과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낮은 치사율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3% 내외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치사율이 낮다고 해서 적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이 표는 최근 100년 주요 감염병 발생을 나타낸 표입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한 병입니다. 이 세 병의 공통점을 보면 치사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에 따르면 연령별 치사율 차이가 매우 크며 전체 사망자 수의 약 70%가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므로 전체 사망자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치사율이 낮으면 바이러스가 숙주를 단기간 내에 공격하지 않고 최대한 천천히 잠복기를 거치며 더 많은 곳으로 전파하고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숙주가 더 오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의 세 가지 주요 특징과 이에 근거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SM 동아리 학술제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10반 이동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흡기인 구강 정막과 폐를 통해 인체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ACE2라는 수용체와 스파이크 단백질이 정확하게 결합하여 우리 몸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 우리 몸속 세포에 기생하며 바이러스를 증진시키고 이때 면역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면역력 과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폐나 다른 기관지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로는 높은 감염성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라는 수용체와 매우 잘 반응하여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ACE2는 엔진 오텐신 전하 효소2라고 불리며 평소에는 심장 기능과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주로 심장, 콩팥, 위장 점막, 폐에 존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호흡기로부터 감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 정착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려는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면역 반응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상당히 좋은 10대, 20대 젊은 환자들에게는 면역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일어나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세포까지 공격해버리는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도하게 분비되는 면역반응 물질을 사이토카민이라 하고 이러한 현상을 사이토카민 폭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민은 급성 폐손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몸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몸에 남게 됩니다. 주로 폐 손상은 호흡 회복이 안되고 심지어 폐 섬유화가 진행된다면 폐가 굳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몇 완치자들에게서 신경계 질병, 후각저하, 만성피로 증후군 등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개발 중인 약의 성분도 인체에 안전하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선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치료제나 백신과 같은 약품을 통해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때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치료제는 이미 병에 걸린 감염자나 환자에게 병이 낫도록 병을 없애는 약인 반면에 백신은 전염병이 걸리기 전에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생균의 조작을 가하여 독소를 약화시키며 면역력만을 만드는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언급되는 약품들은 조사 당일인 8월 19일 기준으로 임상실험 단계에 있었던 약품들입니다. 먼저 아예 침투를 차단하는 약품들에는 나파모스타트 등이 있고 유전자 복제를 차단시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약품에는 렌데시비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면역작용을 조절하거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약품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바리시티닙, 페로디시정, EC18, 엘베스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인 약품에는 부강약품과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분석하여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아데노바이러스를 생성합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완제품을 접종하면 우리 몸속에 베타세포가 자극되어 베타세포가 중화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입하면 미리 생성되었던 중화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즉, 미리 면역 물질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백신 개발의 선두를 달리는 두 그룹은 미국의 패스트트랙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심각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질환에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신약에 대해 면밀한 심사 후 신속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약품에 부여하는 특별한 권한 같은 것입니다. 두 그룹은 미국의 모더나 백신과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테크의 공동 연구 백신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반 22번 석종훈입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의 유망 기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대면 원격 사회로의 전환. 둘째,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 넷째,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 비대면 원격 사회로의 전환과 이와 관련된 유망 기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서비스 이용 경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실시간 원격 영상 시청이었고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원격 영상 시청의 예시로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클래스를 넘어서서 미래 교육 분야에서의 유망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 혼합현실 기술의 도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현실적인 가상 혼합현실을 구현하고 사용자와 가상 혼합현실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혼합현실, 영상 데이터 처리, 인터페이스, 렌더링이라는 세부 기술들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혼합현실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동시표현 및 상호작용 처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영상 데이터 처리 기술은 혼합현실의 고형량, 고화질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청각, 동작인식, 촉각 등 다양한 모드들을 적용한 상태에서 사용자 입력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3차원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인 렌더링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교육 시스템은 최근에 병원에까지 적용을 준비 중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영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수술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실전에 앞서 여러 분야 명의들의 수술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기술은 AI가 학습자의 기존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며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세부 기술로는 학습용 AI, 학습 데이터 처리,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요. 학습용 AI는 축적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학습 데이터 처리 기술은 사용자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역할을 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 속에서의 유망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술제 발표를 맡게 된 DNS 기장 엄상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학술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삶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동아리에서 선정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경제 동아리인 만큼 이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주제를 코로나를 이겨낼 경제로 잡았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우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원인에서 시작해서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경제적 해결 방안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우리들의 생활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만 해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독서실이 문을 닫는 등 코로나 그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상적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은 이런저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S의 변화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은 일상이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언급합니다. 2018년에는 1458만여 건, 2019년에는 1389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분기별 언급량이 이번에 1분기 들어서는 746만여 건으로 46%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일상 언급량의 감소폭이 더욱 컸습니다. 2019년 1분기에 1210만여 건에 달했지만 2020년 1분기에는 582만여 건으로 52%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프로야구 개막식이 연기되고 리그가 진행 중이었던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4대 리그가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해외 축구 리그도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거나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진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전 세계 1,500조 원에 달하는 스포츠 산업이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 시장의 변화입니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은 소비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고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까? 그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면 그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ID19의 특징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중국의 우한시에서 창궐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을 일으키며 발열과 마른 기침, 호흡곤란, 설사, 인후통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노년층, 장년층이나 폐에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이고 침과 콧물 등 빗말을 통해 감염되며 높은 전파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 한 사람당 1.4명에서 2.4명에게 직접 감염을 시키는데 이로 인해 감염자 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점점 증가하며 기하급수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화되었고 실상이 사라진 팬데믹은 장기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소비 심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했고 면세점과 백화점 판매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모든 품목과 지역에서 급격히 감소했고 4월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3%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17.4% 줄었으며 수출 물량 감소로 국내 일부 자동차 공장은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용시장에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 줄었으며 특히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악순환을 낳기 때문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또 그 수요의 감소는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생산량이 줄여 전체 소득이 줄면 이는 다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소비 심리 감소는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기 침체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감염 방지를 위해 공장을 잠시 세우거나 폐쇄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 한국은 더 이상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하락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3월 9일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는 2013.76포인트 하락하다가 9시 34분에 시장을 지전시키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MF는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상반기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고 하반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며 교육량은 20년에 11.9%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 실직 장기화,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장기적으로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했지만 한국은 높은 대외 개방도를 가지고 있어서 주요 교육국의 낮은 성장 전망에 대외 수요가 부진하여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의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이 계속 지출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몇 달 더 간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소비가 활성화되더라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면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서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어 실직이 늘어나고 이것이 또 소비 위축으로 연결돼 실물 경기가 위축될 것입니다. 경쟁력 없는 음식점들은 부도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녁 생활이 줄어들면서 외식이나 모임 손님이 많은 매장들은 밀키트나 배달 외식, 간편식에 밀릴 것입니다. 오프라인 모임 장소에 적합한 커뮤니티형 음식점은 음식점의 면성, 상권 입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내수 부진과 수출입 악화로 인해 기업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이 기업 침체 현상은 또다시 소비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DNS 부기장 김범수입니다. 방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침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경제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것에 대해 저희 DNS가 모색해본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경제 동아리로서 코로나로 인한 현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모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그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자면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 몇 인 가구인지에 따라 다른 액수를 지급하는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약 14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소요된 정책인 만큼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소비를 확실히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일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이 있었고 GDP 성장률 또한 0.1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효과일 뿐,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변동소득 중 항상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 변동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축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변동소득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큰 효과가 없는 정책인 것이죠. 실제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결과 정부 지원으로 인해 전체 소득은 4.8% 증가한 반면에 소비 성향은 2분기 전년 대비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에 의한 좀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해본다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여 항상소득의 비율을 키우는 것이 소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 또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수많은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7, 8월 정부의 710, 84 정책 등으로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에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앓고 있던 미국이 기존의 자유방임주의 기반 경제의 한계를 느끼고 정부가 개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사업을 실시해 경제를 부양시켰던 뉴딜 정책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영역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차에 걸쳐 추가 경정 예산을 평정하였고 2020년까지 67조 7천억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천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지 지켜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정부는 이를 1년 동안 8번 결정하며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을 정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왔습니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포인트에서 0.75로 낮추고 5월에 또다시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인하했죠. 7월에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0.5%포인트라는 수치 자체가 사상 최저의 금리라 다소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왜 기준금리를 인하한 걸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즉, 이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가게에서는 예금을 줄이고 대출을 늘려 이 돈으로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소비의 증가로 침체되었던 경기는 활성화되며 물가는 상승합니다.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들로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투자금을 이동시키고 결국 외환 유출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즉,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통화 교환 시스템을 통해 쌍방으로 각자 국가 화폐에 맞는 돈을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외화 수입을 늘릴 수 있어 추후에 있을 수 있는 흑자 도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올해 3월 19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이 약 600억 달러의 규모 양자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 증가세를 보이던 원달러의 환율을 낮출 수 있었으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일시적인 포인트 증가를 유도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이 단기적으로만 환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첫 한미 통화 스와프 당시에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다가 다시 환율이 전 고점을 돌파하여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국 신용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코로나 현 상황,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경제 또한 아주 빠르게 많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겠죠. DNS도 그의 작은 의견 하나 내보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